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채순 TV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북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 보이십니까?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그 원제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쓴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의지를 시험하고 또는 노력,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데는 이 책을 많이 이용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가 겪었던 경험과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참상,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로고 테라피아라는 그 정신분석학적인 그 이론을 발견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남느냐를 보여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한 저자의 기록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콘센트레이션 캠프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강제 수용하고 학살하기 위해 1940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0년 5월에 만들었고 1945년 1월에 소련군이 그곳에 진입했을 때 접수할 때까지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그런 곳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강제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또는 그 뉴스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이 저서를 통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이 책인데 그 속에는 엄청난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강제 수용소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로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죽이는 절명 수용소, 절멸 수용소라고 합니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바르샤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2년부터 나치가 세운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등을 전전하면서 거기서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전전하면서 부모, 형제, 아내를 모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만행이라고 하는데,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진주할 당시 7톤의 머리털이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머리털이 모아놓은 게 그게 7톤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이 죽어서 희생돼서 그 머리털만 남아있을 때 그 7톤이 이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렵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가 추위와 굶주림, 폭행,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파리 목숨을 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며 마침내 살아남았었습니다. 1945년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빈 대학 등에서 신경정신과 교수로
활동한 20세기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정신의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학술 아카데미 명예회원으로 활동했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등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한 바탕으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1959년에는 From Death Camp to Existentialism이라는 자선적 에세이집을 써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 10권에 들었습니다. 1997년 그가 사망할 지금 때는 24개로 언어로 출판되어 1천만 부 이상 팔렸다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안내일기라든지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격려직을 다룬 실화가 있고 홀로코스트, 피아니스트와 쉰들러 리스트 등 많은 영화가 있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죄악상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가지고 1942년 1월에 반제 회담에서 유대인 절멸 정책을 결정하고 아우슈비츠, 트레블랑카, 베우체츠 등의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조직적으로 선별 작업을 벌여서 학살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을 작동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요새화된 벽과 철조망, 발사대, 막사, 교수대, 가스실, 소각장 등이 있었으며 독가스실에서는 한 번에 약 2천여 명이 수용자가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고 강제로 모집한 유대인 중 노동력이 없는 노인과 여성, 병자와 어린이들은 수용소 도착 즉시 선별되어서 샤워실 모양의 독가스실로 되어서 학살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하고 여자, 병자와 어린이들,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보호해야 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 한쪽으로 분류해서 학살했다는 겁니다. 왜? 나머지 건장한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약하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을 먼저 학살한 거죠.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그 경험을 처법을 이뤘습니다. 1,500명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을 새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후 오른쪽은 작업 실행자들이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는데 친위대원에 의해서 90%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90%가 왼쪽으로 분류되어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화장터에서 죄 없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명이 밤을 새워서 거기 도착하면 90%는 왼쪽, 10%는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살아남고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90%가 죽었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 군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쪽 저쪽 손을 내밀 때 운명에 따라서 좌측으로 간 사람은 죽고 우측으로 간 사람은 살아남고, 빅터 프랭클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좌우를 가리기 위해 약간 망설이던 친위 대원이 의해 오른쪽으로 분리되어 죽음을 면하고 목숨을 건집니다. 강제 수용소 비록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활하는 동안 끌려온 빅터 프랭클 등 유대인들은 인격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수프 한 모금과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리고 감자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몽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털 한 오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책에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든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수용자는 고된 일터로 끌려가지만 늙거나 병들고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분류되어 가스실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의사가 말하기를 가능하면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게. 어느 의사가 설명해 주는데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도 면도를 해야 하네. 그러니까 그 수염이 덥수룩하거나 그 몰골이 꾀죄치 하면 그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면도를 하고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고, 그리고 빵을 포기라도 빵을 먹고 그 딱딱한 빵이 지급된 유일한 거였는데 빵과 감자가 빵을 먹지는 않고 포기하더라도 빵을 가지고 뺨을 물리려 혈색을 좋게 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그것이 사는 사람만 하는데 그 살기 위해서는 그 빵으로 가지고 얼굴을 닦아서 혈색이 흐르는 것 같은, 그리고 면도를 유리 조각이라도 면도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가 목격한 내용 중에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곁으로 달려가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한 감자를 낚아채갔다. 쓰러져 죽는 사람이 감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낚아채갔다.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받고 갔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권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 그런 처참한 상황이죠.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슬픔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빵, 구두권, 여러 가지 신발 이런 걸 다 받고 간다. 이는 거기 살아남는 사람들의 생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결혼 후에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사랑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을 알았고, 꿈이나 의식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목표를 잃을 경우에는 곧 목숨을 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힘이, 우리가 보통 사랑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는 힘이 인간의 목숨을 부지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헤어진 부인과 부인 마음속으로 늘 대화를 주고받아서 강제 수용소에서 생명을 이어갈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의미 때문에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알아차린 것은 모든 가족이 나치의 만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족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다는 그것을 염두를 하지 않고 그 사랑이라는 일념으로 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데 그 사랑의 힘으로 버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강제 수용소 담자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보이는 담자락으로 보이는 저 너머 그 세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하고 감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은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갇혀있는 죄수와 공장 근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스실 굴뚝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갇혀있는 죄수와 공장 근로자들이 가장 부러웠다는 겁니다.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최고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팔뚝에 불로 지진 번호로만 취급되었고, 수용자들은 팔뚝에 그 번호로만 취급되었고, 발을 쩔뚝거리면서 허리가 아픈 가운데서 고된 작업을 위해 거친 신발이나 맨발로 먼 길을 걸어야 했는데, 그때는 감독자의 눈에 번호가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떼들처럼 맨 앞이나 뒤에 서지 않고 가운데로 숨어들어 그 감독자들이 이제 번호를 보고 번호를 부르면 나와서 죽어야 되니까 그 번호를 숨기고 그 속에 양떼들처럼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이 정해준 운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수용소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언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에프라는 꽤 유명한 작곡가와 작사가가 자기 마음속에 풀려난 날 3월 30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한 작곡가가 나는 3월 30일에 풀려날 것이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겨내고 있었는데 30일을 넘기고 31일이 죽었는데 병명은 발진티푸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사실상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 그가 희망의 상실로 삶의 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3월 30일에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3월 30일이 지나고 3월 30일이 되니까 희망을 잃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에서 니체의 말을 인용했더니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따뜻한 말과 눈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니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 더 험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증언하는 내용은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의 내 운명을 어떻게 변해서 시체로 변할지, 시체보다는 가스실에서 재로 변할지 모르는 생활을, 그것도 마감일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에는 배고픔이 있으나 인격이 존재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 체험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끝을 맺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이후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경이로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증언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증언이 처참한 증언을 했는데 2부에서는 그 의사가 그 로고테라피아라는 기본 개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고테라피아를 우리가 검색을 하든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어떤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랑클이 만든 로고테라피아가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의사로서의 테라피아, 치료술을 더 만들어 가지고 로고 테라피아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랑크입니다. 로고 테라피아는 로고스와 테라피아를 합성한 단어인데,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고 테라피아는 치료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빅터 프랭클이 창하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인간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그는 이 책을 내고 난 후 1946년 2월 빈의 폴리클리닉 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취임했고 엄청나게 살아남는 존재로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남기고 또는 로고테라피아라는 그런 정신 기술도 전문 분야도 개척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3부의 제3장 비극 속의 낙관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책의 제3장 비극 속에서 낙관이라는 부분은 처음 출판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개정판에서 첨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1983년 6월 소독 레겐스부르크 대학 막시멈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던 제3차 로고테라피아 세계에 대해서 명예회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3장이 그러니까 1983년까지 살아남았네요. 이 3장에서 그는 인간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의미를 찾는 것. 사람이 일단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렇다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는 또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견지에서 보자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산다는 삶은 절대적인 의미는 각 개인이 지닌 절대적 가치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삶의 의미. 처음에 저의 사랑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큰 힘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의미,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인간이 자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삶을 존엄성을 보장해 준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 제가 설명하는 게 뭐 잘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특히 권해 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도 그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학살 그런 역사적인 건 많이 들었지만은 이 사람이 굳건하게 살아남아 가지고 로고테라피아를 만들고 그 의미 있는 이 저술을 남김으로 해서 삶의 의미 있는 저술을 남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그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